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네. 어, 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허스키한 소리가 나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기업은 웨이브 일렉트로고요.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발굴은 형부님, 테리 형부님이 해주신 거고 저는 조금 더 그냥 리서치를 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브 일렉트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인데요. 얘네는 일단 방산 부문이 있고 통신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심 제품이 탐색기하고 그다음에 유도 조종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탐색기는 요 앞쪽에 있는 어, 그 부품이고요. 그 유도 무기 앞에 좀 달려가지고 갑자기 왜 날라차기를 왼쪽에 어, 방송사고가 난.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네,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탐색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요 탐색기가 이제 유도 무기 앞에 달려 있는 눈 같은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외선 영상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그런 부품이죠. 그리고 그 뒤에 달려 있는 요게 유도 조종 장치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탐색기가 준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도 명령을 내리는 머리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가 하는 것들이 다 그 유도 로켓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고 주요 고객사는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아데나라고 하는 회사는 자회사인데 얘네는 그 전원 공급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거까지 같이 묶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얘네는 그 넥스원 물량에 국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것까지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통신 부문은 중계기를 만드는 그 사업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계기는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좀 확대해주는 그런 장치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는 요 중계기를 전체 다 OEM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품만 일부 공급하기도 하는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폭하는 역할을 해주는 앰프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주는 필터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주요 고객사가 SK텔레콤이고 이쪽은 수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의 큰 비중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소형 통신 위성 쪽으로 그 사아 위성 탑재체를 하고 있긴 한데 넥슨이랑 같이요. 근데 아직 유의미한 비중은 아니라서 일단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일단 그 방산 부문이 성장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뭐 앞에서 민재님이 산업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산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데 뭐 이전에 제가 코치 테크놀로지 발표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좋아질 만한 것들이라면 이제 원래 사우디가 대공방 쪽으로만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지상군 쪽으로도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폴란드에다가 생산 시설을 이제 만들 예정인데 요걸 거점으로 해서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물량들을 좀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 산업이 아무튼 좋아지는데 여기서 그 외부는 어떤 걸 하냐라고 봤을 때는 얘는 그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하자면 이제 비궁, 현궁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현궁에는 탐색기가 들어가고 뭐 비궁에는 탐색기랑 유도 조정 장치 둘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요게 비궁이고요. 비궁은 지대함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함정을 향해서 쏘는 그런 유도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상에 좀 작고 빠른 공기부양정 같은 거 이런 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고요. 구조도를 보시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 눈 역할을 하는 적외선 탐색기가 있고요. 그 뒤에 그 신호를 받아서 유도를 이제 직접 계산하는 그런 유도 조종 장치가 있습니다. 요걸 해주는 그 과정에서 요 영상을 받은 걸 이제 처리하고 계산하는 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요거를 웨이브 일렉트로가 좀 원천 기술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실제 실물이고요. 그 빨간 게 인제 그 적외선 탐색기, 그리고 요 노란 게 유도 조종 장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발사 장면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차에서 트럭에서 발사가 되고 실제로 적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용하는 방식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게 장대 같은 그 탐지 장치가 있어요. 이게 타즈라는 탐지 장치인데 이걸로 적을 이렇게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트럭에 얹어져 있는 요 발사대로 발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차 한 대로 다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움직이면서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비공은 앞에서도 그 산업에서도 설명했듯이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 로키드 마틴 헬파이어나 뭐 하푼이나 이런 애들은 한 발에 한 1억 정도 하는데 비공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은 많이 저렴하고 대신에 명중률이나 위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날씨에 무관하게 또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상은 막 이렇게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그마한 애들을 싸게 좀 잘 잡기 좋다는 그런 무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사우디나 UAE나 이쪽에서 인기가 좋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미국이랑 연결이 생기는 것도 그런 장점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우디에서 실제 쓰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는 현궁입니다. 요게 현궁인데 현궁은 대전차 무기예요. 그래서 그 뭐 게임 같은 거 전쟁 게임 해보신 분들은 제블린이라는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블린과 유사한 제품이고 우크라이나 군이 제블린으로 그 러시아 전차를 많이 때려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제블린은 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얘가 개발된 지도 좀 오래됐고요. 얘는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한 발 쏘고 냉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현궁은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가격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좀 싸고 대신에 사거리가 조금 짧긴 한데 얘가 차량에 탑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넥슨원에서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앞에 이런 식으로 탐색기가 달려 있어서 이걸로 추적을 하는 거고요. 추적을 한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쏴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어택을 하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 전차가 보통 이 전면이나 이런 데는 다 장갑이 단단한데 위쪽이 좀 약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딱 때리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 이미지 보시면 여기 선구 탄두, 그러니까 앞쪽에 탄두가 하나 있고 뒤에 주탄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박은 다음에 선구 탄두가 터지면 그 장갑이 좀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위에 있는 주탄두가 터지면서 제대로 그냥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네. 너무 흥분한 느낌이 좀 있네. 네, 그다음 예멘 내전에서 이게 처음 사용되면서 좀 부각이 됐고요. 사우디에서 지금 쓰고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원이 좀 사거리 연장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어 무기로 볼 수 있는 그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도 좀 적고 리드 타임도 좀 길어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2년 정도 걸리고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으로는 저는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2019년 그 IR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궁이 좀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천궁. 그다음에 근래에 나왔던 IR 협의회 리포트에서도 보면 여기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게 그 천궁 2죠. 엠셈. 요게 명시된 걸 보면 아마 천궁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탐색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LIG 넥스원의 납품 스케줄 대략적으로 보면 25년, 26년 정도 됩니다. 이때 UAE 물량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우디 물량까지 나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30년까지도 이어지는 납품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웨이브는 부품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일찍 찍힐 거고 그럼에도 장기 실적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사우디가
국토 크기를 봤을 때 지금 열대 산걸로는 좀 부족할 거다. 앞으로 더 살 거다.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 무기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수출까지 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얘네는 또 천검, 해궁, 뭐 비룡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함정에서 쓰는 거 아니면 이제 공중에서 쓰는 무기 이런 것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들이 좀 또 쓰고 나면 소모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으로 좀 직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로 보면 요 파란색이 일단 방산 매출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이런 추세고 분기별로 보면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방산 비중이 지금 한 40%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고요. 근데 방산 부분 매출액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봐도 히스토리컬 하이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정학적 상황이나 뭐 고객사의 납품 스케줄이나 수주 잔고나 이런 걸 봤을 때 방산 부문은 향후 몇 년간 좀 잘 성장할 것 같다.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 그리고 2023년에 아까 본 대로 40%였는데 올해는 아마 한 반반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방산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 그 연간 실적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 좀 어려웠죠 이때 다 계속 적자였으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보면 그 FMM이라고 해서 그 파인 메탈 마스크 OLED 사업을 원래 했었는데 이게 적자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가 21년 3분기에 이제 한화에 요 사업을 매각을 하고 흑전을 귀엽게 조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22년도에 이게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비국 매출이 좀 지연됐고 요거는 웨이브 문제는 아니고 다른 벤더 문제로 좀 지연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반도체랑 물류 대란 이런 게 터지면서 이익률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요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23년 하반기에 보시면 좀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적자 사업부 이제 다 털어냈고 대외 이슈들도 좀 해소가 됐고 앞에서 말한 방산 사업들 좋아지니까 24년, 25년은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궁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비궁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던 무기라서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이 배에 빵꾸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2000년 예멘에서 그 정박해 있던 이게 미군 해군 구축함이거든요. 미군 콜이라는 구축함인데 여기 이제 소형 보트들이 막 와서 착발 돌격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 해군들 수십 명이 죽고 막 다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미국이 이제 생각한 게 야, 요런 조그마한 애들이 오니까 이걸 뭐 미사일로 쏘기도 뭐하고 여기는 포로 쏘기도 뭐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야, 새로운 걸 하나 좀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혼자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 부담도 좀 있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개발해 놓은 걸 이제 한국한테 주고 나 좀 싸게 좀 만들어 봐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메두사 멋있죠. 메두사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이제 좀 로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싼 저렴한 유도 무기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미국이 발을 빼요 중간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APKWS라는 다른 유도로 계속 개발을 했고 한국은 이제 혼자 남아서 이걸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비궁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비궁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 미국이 이렇게 혼자서 만든 APKWS가 이게 레이저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레이저 방식은 날씨가 이렇게 막 흐리거나 해상에서 날씨가 안 좋으면 좀 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동시에 막 따다다닥 쏘는 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반능동 방식이라는 어떤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근데 비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 방식이라서 날씨에도 상관이 없고 얘는 한번 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동시 교전 능력도 비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베이스 로켓은 똑같거든요. 히드라 70이라는 요 베이스가 똑같아서 만약에 미국이 비궁을 도입하더라도
무기 체계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크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도 없을 거다.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이 좀 싸고 좋은 거 찾다가 보니까 아 옛날에 맞아 우리 그런 거 했잖아. 아,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조명을 받는 건데 실제로 비공이 그래서 미국 FCT 시험에서 거의 다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 8번을 원래 한다고 하는데 이제 7월 달에 한 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약간 정치 외교적으로도 미국에 진입하기 좀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 RDP 그다음에 밑에 오커스 이런 게 뭐 쉽게 말하면 방위 산업의 FTA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관세 부과 같은 게 면제되고 미국이라는 좀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는 뭐 유도무기만 한 20조 되는 시장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반면에 그 얘네가 미국이 원래 해외 조달 별로 안 하지 않냐. 근데 뭐 10%밖에 안 되는데 뭐 유의미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일단 미국 진입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표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게 나토에 간접적으로 좀 진입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된다면 무조건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수출이 되면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예 없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성이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가장 큰 수혜는 일단 넥스원이 되겠지만 그 밑에 이제 비공의 핵심 부품인 탐색기랑 유도 조정 장치를 납품하는 웨이브 일렉트로도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공이죠. 추가 데이터 보면 요게 노란색이 넥슨 매출이고 주황색이 웨이브 일렉트로의 방산 부문 매출액입니다. 동행하는 모습. 원재료 매입액도 동행하는 모습. 넥슨의 원재료 매입액과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한 80% 되기 때문에 넥슨이 좋아지면 웨이브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주한 거는 최근부터 나왔는데요. 이게 1,476억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작년에 얘네 방산 매출이 한 3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대충 한 5년치 정도 되는 거죠. 수주 공시된 거를 좀 계약 기간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보면 대략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물론 진행률로 인식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24, 25년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명확하다.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가 공시를 잘 안 해요. 그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되고 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네. 비용 중에서는 원재료 비용이 원재료 관련된 비용이 요 주황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보면 그 유의미한 게 이제 급여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그 직원 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파란색이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감가상각비가 한 매출액의 30%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FMM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좀 줄어든 걸로 보이고 밑에 판관비로 봐도 판관비에서 다 발라내고 나면 여기도 보면 감가상각비나 뭐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게 좀 감소하는 추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비용이 개선되는 것 같다. 네. 현금 흐름은 적자였으니까 안 좋죠 계속. 그러다가 3, 4분기 2분기 연속으로 좀 턴하고 있고 매출 채권은 그 일단 회전율은 좀 상향 추세고 대손 설정률도 과거에는 한 20%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 이하.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채권 연령도 6개월 이하가 지금 거의 100%입니다. 이전에는 한 80%였고요. 그래서 이게 방산 비중 늘어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리스크는 더 낮아질 것 같다. 재고 자산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레벨이. 근데 이거는 방산 부문이 수주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올라갔고 회전율도 좀 올라갔고 그래서 수주 잔고도로 확보되어 있는 물량이니까 큰 리스크는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소 이렇게 그 쳐내기 위한 그런 물량이지 않을까. 경쟁사는 일단 회사에서 말하는 걸로는 그 우리가 지금 납품하는 거는 넥스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경쟁사가 딱히 없다. 뭐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뭐 우리 기술력이 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이긴 하나 그래도 뭐 비슷한 업을 하는 회사가 없나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있긴 있거든요. 탐색기나 유도 조종 장치를 하는 업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무기 체계별로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적외선 센서는 I3가 하지만 신호 처리 장치는 웨이브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든가 아니면 뭐 너는 A 무기 체계의 탐색기를 해. 너는 B 무기 체계의 탐색기를 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계 자체가 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면 일거리를 미리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 참여했냐 아니면 또 이전에 그 회사랑 일했던 레퍼런스가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고 나면 좀 특별한 일 없으면 쭉 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게 기업들 정량적으로 좀 분석 이렇게 본 건데 연도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i3 시스템이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코츠도 눈에 띄죠. 그래서 얘네 둘이 주가가 오른 게 좀 합당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퍼스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올라가고 요 주황색이 퍼스텍 수주 잔고인데 수주 잔고도 높아서 보긴 했는데 이게 얘네 이익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익률이 너무 낮은 게 좀 아쉽고 일단 뭐 휴센텍, 빅텍은 일단 패스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밸류 매력이 좀 있긴 한데 얘네는 그 주력 아이템이 무선 통신 쪽이에요. 그 TICN이라고 하는 그쪽인데 이게 약간 제품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방향성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하려면 좀 더 핵심적인 무기에 좀 이렇게 그 엣지가 있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넥스원 쪽이다, 유도무기 쪽이다. 그래서 그쪽 벤더를 더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웨이브는 실적이 좀 터닝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좀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시총도 좀 가볍고 이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크는 통신 부문이 이거 통신 부문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근데 봤을 때 SK의 그 캐펙스 추이를 보면 일단 23년이 가장 낮은 걸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바닥 찍고 그다음에 24년 올해부터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웨이브 제품들 자체가 그 인빌딩이나 스몰셀 이쪽에 좀 연관된 제품들이라서 만약에 AI 서비스 같은 걸로 좀 트래픽이 늘어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통신 부문은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다.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수준 유지되는 그 느낌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정보가 너무 좀 제한적입니다. 일단 뭐 코츠나 다른 회사는 그래도 물어보면 어디 무기에 들어가고 뭐 납품이 언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도는 말해 주는데 여기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공개된 무기 체계, 그러니까 뭐 비군, 현군 뭐이 정도만 얘기해주고 금액이나 뭐 스케줄 이런 건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동향으로 나가는 거기도 하고 유도 무기 쪽이 원래 좀 민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넥스원도 이쪽은 물어보면 말을 안 해줍니다. 넥스원도 공식적으로 자기네는 나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정황상 좀 추적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향후에 이제 방산비 부문이 더 좋아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IR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공이 수출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것도 있는데 이거가 저는 지금 밸류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비궁, 현궁 둘 다 어차피 뭐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추가될 중국이 아니라 중동, 예, 중동 유럽 쪽으로 좀 추가될 가능성 있고 뭐 청궁으로 어차피 좀 장기 실적도 담보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회사에서 말은 안 해주지만 이게 작년에 인터뷰했던 거 보면 올해 양산 단계로 좀 넘어가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무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재무 상태 그다음에 얘네가 과거에 유증도 하고 좀 적자가 계속돼서 관리 종목으로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MM 사업부 때문이었고 지금은 매각을 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700억 좀 올라서 한 800억 정도 됐을 텐데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되고 부채 비율도 50%대라서 뭐 이제 방산 부문이 더 좋아지니까 이 부분 것도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한 3번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좀 어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이거는 틀리겠죠. 무조건 틀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 걸로는 방산 부문은 일단 뭐 수주 받은 거 반영해서 OPM은 그 이제 내수랑 수주랑 조금 다르긴 한데 믹스해서 대충 한 10% 초반 정도 계산했고요. 그 통신은 그냥 플랫하다고 보고 마진은 한 미드 싱글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올해에 한 7-80억 그리고 내년에 한 100억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피어 평균이 한 14배 되는데 뭐 얘네 지금 확보된 것도 있고 수주가 좀 그다음에 수출 모멘텀 같은 거 고려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총과 잔의 잔고를 그 수주 잔고를 봤을 때 그렇게 막 비싼 높은 평가도 아직은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방산 외 부문이 있는 게 좀 밸류 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타사들도 다 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빅텍은 자전거를 대여하고요. 코치는 그 제어기 쪽을 하고 있고 i3는 엑스레이를 하고 있고 S&T 다이내믹스도 차량 사업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달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방산 비중이 올라가고 실제 이익이 좀 찍히기 시작하면 할인보다는 좀 매력도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총 정리를 하자면 아직 얘네가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기 전이다 보니까 지금 밸류가 막 엄청 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고 수출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주목도가 좀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차트 보시면 그래도 이게 주봉상 아직 좀 소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볼만하지 않나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